저는요, 근래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솔직히 실제로 가슴이 아픈 건지 아니면 기분 탓으로 이렇게 멍든 듯 아려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는 사실 수년이 되었고요. 근래 와서 더 심해진 것 같아 가끔 자다가도 끙끙합니다. 심장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속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더군요. 저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어요. 한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말하는 내내 가슴이 너무 쓰리고 쿵쿵 뛰는 바람에 그냥 묵혀두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상담을 해보니 어디건 조금이라도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겨우 얘기를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삼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는데 부모님께서 오빠들 둘만 무척 예뻐하시고 저에 대해선 크게 관심이 없으셨죠. 이후 한참 자라 성인이 되었고 회사에서 만난 남직원과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8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에는 나름 홍기가 찼다고 생각되었는지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고 저는 인생에 대해 참 여러모로 큰 기대도 없이 그냥 바람에 쓸려다니듯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그 집에 시누이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남동생 하나뿐이라며 그렇게 딱 들어와 버린 게 아니겠어요. 저와 무려 12살 차이가 났던 시누이는 어쩜 그리 밉상이던지 임신한 올케에게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시켜댔죠. 그래도 저는 이 시기를 겨우 버티고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정말 꿈만 같다며 좋아했고 저도 생명을 낳고 보니 기분이 참 묘하고 이상했어요. 이 아이는 꼭 잘 키워버리라. 새로운 인생 열렸으니 열심히 살아보리라 다짐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자기 누나와 부인이 분쟁하는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이상해지더군요. 당당하게 앞에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고 자기 누나한테 그렇게 대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는 무척 추운 겨울이었고 저는 산후풍이 심해서 제대로 몸도 못 가누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애가 깨서 울고 엄마를 찾으니 또 신우가 득살같이 제 욕을 해가면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대들게 된 것인데 남편은 그 모습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더군요. 갑자기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니 한 번 때리기가 우스웠던 것인지 이후로는 정처 없이 손이 움직이는 대로 마구잡이로 행동했어요. 이날은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 참았는데 다음날 남편은 진지하게 저를 자리에 앉혀놓더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 누나한테 이전보다 더 잘하면서 예의 지키고 정성을 다해 모시지 않는다면 당장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어깨를 들썩거리며 웃고 있는 시누이를 보니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죠. 아기를 낳고 몸도 마음도 제대로 회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대접을 받고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저는 작은 집만 갖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며칠을 떠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갓난아기를 두고 미쳤지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물리적 행동을 하며 나가라고 자기도 나한테 버릇없이 대드는 여자는 더 맞아도 할 말이 없다며 내쫓더군요. 결국 얼굴에 잔뜩 상처를 입고 저는 그대로 친정에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가봤자 친정에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돌고 돌아 멀리 가지도 못한 채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아들을 그 집에 두고 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내내 힘들게 돈 벌며 주변을 떠돌아다녔고 몰래 그 집 앞에 가서 아들의 모습을 훔쳐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주변을 떠돌다가 집에 전화해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혼자 숨죽여 울며 끊기도 하고 참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쯤 아들과 본격적으로 연락이 됐고 아들 역시 새로 집에 들어온 계모와의 사이가 무척 안 좋았던지 저를 애타게 찾더군요. 허나 아무리 봐도 남편이 저에게 아이를 보내줄 것 같지 않았기에 성인이 될 때까지 꾸역꾸역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여기저기 일을 옮겨 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아주 작은 월세방에서 조금씩 집 사이즈를 키워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과 같이 살겠다는 꿈을 안고 말이에요. 당시에 아들도 저와 연락에 대해선 자기 아빠나 계모에게 비밀로 하면서 꾸준히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이윽고 성인이 되자 독립하겠다는 핑계하에 제 집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20년이 좀 지나서야 저는 겨우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간 그래도 조금씩 연락하고 남편 몰래 만났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아주 어색하진 않았어요. 아들을 그렇게 만나 제 품에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이고 얼마 안 되어 군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엄마와 같이 살아본 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게 무척 힘들다며 내내 편지를 보내왔고 저도 눈물 지으며 맨날 아들을 위한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 제대한 아들은 얼마 안 돼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년 정도 지나 결혼하겠다고 말해왔답니다. 저는 이제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아들에겐 한창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느끼고 참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이에게 있어 한창 황금같이 느껴지는 그 시기에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붙들고 있는 것은 더 못난 어미인 것 같아 눈물을 머금고 보내줬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들이 저에게 갑자기 제안을 해왔어요. 엄마, 나 엄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 와이프 걱정은 안 해도 돼. 이 사람도 친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셋이 같이 사는 게 딱히 싫지 않대. 셋이서 같이 살자, 엄마. 응? 이 제안을 듣고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을 리가 없었죠. 마음은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얼른 들어오라며 저를 잡아 끌더군요. 그리해서 셋이 살아가던 와중에 몇 달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때 저는 참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제대로 맛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늘 뭔가 개운치 않은 뿌연 안개 속을 걸어오는 듯한 어두운 인생이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에게 심한 꼴을 겪어 이혼도 당했고 혼자 2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도 참 버겁고 괴로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와 같이 살면서 내가 만든 음식을 애들을 먹이고 이야기도 나누고 거기다 귀여운 손주까지 곧 태어난다고 생각하니 실감이 안 나더군요. 한편으론 늘 힘들게 살아왔던 탓인지 몹쓸 상상도 들었고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인지 이러다 또 불행이 찾아오는 건 아닌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다시 덜컥 생각을 바꾸려고 참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꾸 나쁜 상상을 하게 되고 괜히 인생 앞에 움츠리고 지레 겁부터 먹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인생 전반에 너무 크고 아픈 생채기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텀이 좀처럼 잘 메워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얼마간은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으나 불행은 좀처럼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겨우 자식과의 포근한 둥지 사이로 들어가 행복을 누리려던 저를 다시 끄집어내어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리더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간 것에 대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뭔가 달라졌을까 싶어 아직도 자다가 깨서 허공에 손짓을 하기도 하고 그래놓고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양 엉엉 울기도 합니다. 그때 실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저희 곁으로 찬찬히 흘러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우리 집에 귀여운 손자가 태어난 것으로 한창 시끄러웠고 저는 며느리의 건강이 불쑥 좋지 않은 것을 염려해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손주 보기에만 힘썼어요. 저 역시 성치 않은 몸이었고 젊은 날부터 이때까지 온몸이 나가도록 일만 했었기에 결코 건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주는 정말 제대로 키우고 싶었고 아들에게 못해줬던 것을 손주에게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올인해가며 키우게 되었답니다. 며느리는 나중에 건강 상태가 점점 심해졌고 손주가 두 돌이 되던 해 그만 갑상선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자 너무 괴로워서 저라도 힘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저는 한창 힘들어했던 며느리를 신경 쓰기도 하고 매일같이 보채고 울어대는 손주를 업고 놀아주고 먹이느라 무척 피곤하고 지친 날을 보냈어요. 당시 며느리는 친정이 없었기에 이런 모든 역할을 도맡아주는 제가 너무 고맙다고 울기도 했고요. 아들은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으니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었죠. 이후 며느리는 수술 결과가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게 되었고 추후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통탄스러울 정도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집에서 일단은 쉬며 조금씩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 큰일이 일단락되어지고 나니 저도 긴장이 풀렸는지 제가 몸살이 다 날 것 같더군요. 그래도 평소처럼 집을 치우고 애들 먹을 거리를 만들고 손주를 여전히 챙기며 간신히 몸에 오르는 열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때 그런 비극이 일어나야 했는지 저는 도통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날 며느리며 저며 손주며 한낮에 다들 기력이 떨어져서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평소 저는 낮잠 같은 걸 자는 타입이 아닌데 어지간히 몸이 지쳐 있었던 거죠. 얼마 안 되어 3살배기 손주가 일어나서는 저를 흔들어 깨우며 할미 할미 하며 밖에 나가자고 울더군요. 온몸이 아주 무거운 이불에 쌓인 마냥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손주가 심심하다고 그 땡볕에 밖에 나가자고 울어대니 몸이 아프고 힘든 제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라도 나가줘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데리고 물 한 병과 손수건을 챙겨서 같이 밖에 나갔고 근처에 있는 시장을 힘없이 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머리는 따끈하고 햇볕은 너무 아프게 내리쬐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빽빽 소리를 질러대는 손주를 보니 정신 차리기가 힘들더군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잠깐 방앗간 앞에 손주를 내려놓고 저는 그 집 아주머니랑 아는 사이기에 같이 자리를 잡았답니다. 제가 너무 더워 보였는지 선풍기를 세게 해주신다는데 바람이 확 밀려와서 너무 시원했던 것까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손주를 무릎에 앉혀 같이 땀이라도 닦으려는데 이때 뭔가 오금이 저리는 듯한 순간 아찔하고 싸늘한 느낌이 온몸에 끼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멎어버렸고 심장이 멈춘 듯 그냥 그렇게 몇 초 머뭇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뒤늦게 입에서 몇 마디가 터져 나왔고요. 민준아, 민준아, 민준이 어딨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온 심장이 요동치면서 저는 미친 듯이 손주를 불러댔어요. 분명 손주를 업고 이 방앗간으로 들어왔고 의자를 끌어와서는 앉혀서 아주머니랑 아주 찰나의 순간으로 인사를 나눴는데 그리고 선풍기를 갖다 대주시는 그 몇 분 안 되는 사이에 제 시야에서 손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시 제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는지 아주머니조차 놀라서 같이 소리를 지르던 게 생각나요. 어머 할머니, 손주 없어진 거예요? 어떡해? 아니, 아까 여기 애 못 봤어요? 이때 날씨가 덥기도 했지만 워낙 긴장하고 심장이 쪼그라들어 그런지 제 몸에 있는 땀구멍이랑 땀구멍은 모두 다 분수라도 터진 듯 땀이 심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풀어져 눈앞을 가리는데도 저는 그냥 정처 없이 뛰어다니며 손주의 이름을 불렀고 누가 내 심장을 뒤에서 꽉 움켜쥔 듯한 압박감을 느끼면서 어지란 머리로 찾아다녔죠. 그때 속으로 계속해서 손주가 어딘가 있을 거라며 분명 저 골목을 돌거나 이 앞집 어딘가에서 보일 거라며 그 속을 헤치고 다니듯 마구잡이로 다녔고 입술을 너무 꽉 깨물어서 쓴맛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넓지도 않은 시장 한 골목에서 아무리 들춰보고 뛰어다녀도 손주의 뒷공무니도 보이지 않았고
뒤늦게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감이 들더군요. 이제 나는 내 명대로 살 수 없겠구나. 애가 내 눈에 나타나지 않는 한 살아도 죽은 송장처럼 살게 되겠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나중에 안면 있는 시장 사람들이 일을 어쩌면 좋냐며 자기들도 찾아보겠다고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고 위태위태하던 날이었는데 결국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야 저는 시장 밖으로 운반되어 나올 수 있었어요.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눈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눈앞에 있더군요. 몸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내어 손주를 찾아내려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들은 제 눈을 한참 보다가 서서히 눈을 내리더니 이내 질끈 감더군요. 그리고 찬찬히 말해주는데 저는 또다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모든 짐이 나에게 지워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걸까요? 제가 정신을 잃고 시간이 조금 지나 손주의 행방이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손주는 제 손을 떠나 시장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고 건너편에 있는 도로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가 그저 앞만 보고 아장아장 빠르게도 가던 우리 아기가 그때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그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고 그쪽 도로에 있던 사람들은 보호자도 없이 아기 혼자 이렇게 걸어나와 당한 처참한 사고를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치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 지옥 같은 마음으로 머리를 몇 번이나 내 주먹으로 쳐댔고 아들과 며느리는 양쪽에서 뜯어말리며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 집에 손주가 없는 채로 맞게 된 그날의 어두운 저녁은 정말이지 너무나 끔찍하고 공포스러웠어요. 평소 신던 소리나는 찍찍이 신발이 아닌 자그만 샌들을 신겨서 보냈는데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현관 앞에 놓여있는 주인 없는 그 찍찍이 신발을 보고 있자니 저는 또 그걸 가슴에 품고 꺽꺽거리며 울고 그대로 또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걸 애들이 잡아서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셋이 마치 짐승 울음소리 마냥 소리를 내어가며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퍼졌는지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날뛰는 소리만 나도 쫓아와서는 난리를 쳤죠. 옆집 사람들은 우리 셋이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고 고함을 질러대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맞으실 때마다 차마 사정을 묻지도 못하고 같이 눈물을 짓더군요. 이런 반응들도 반응들이지만 저는 매일같이 조여오는 죄책감과 손주를 향한 그리움을 견딜 수 없어 매일매일 미쳐가는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들도 넋이나가 회사를 쉬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가뜩이나 건강 상태 나쁜 며느리가 매일 밤 숨죽여 베개를 얼굴에 파묻고는 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집에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자체가 정말 큰 죄 같더군요. 우리 아들은 어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자랄 때도 애미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 힘들게 컸는데 겨우 그 엄마 만나서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엄마가 자기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렸다니 저는 아들 앞에 죽어서 사죄를 해도 모자란 죄인이었어요.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울어대는 일상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 보기가 너무 죄스러워 저는 밤에 도망치듯이 집을 나오게 되었답니다. 며칠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돈만 지갑에 우겨놓고 짐도 얼마 없는 상태로 나오면서 버스 안에서 가슴을 찢어가며 울었어요. 왜 인생은 반복되는 것인가? 수십 년 전 남편과 살던 집에서 쫓겨났던 날이 차라리 나았을까? 손주를 이 세상 어딘가에서 놓쳐버린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밤에 도망쳐 나오는 내 모습이라니 하며 그렇게 그냥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쓸모없는 이런 목숨도 그래도 생명이라고 시간이 지나 굶고 기력이 없으니 육체적인 것으로 괴로워져서 또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인생이란 게 참으로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냥 그렇게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며칠 머물다 나오고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간신히 입에 거미줄만 치지 않을 환경으로 여기저기 밭일해주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을 지나고 또 지나 어느덧 4,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쯤 되니 저는 억지로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제 머릿속에서 손주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더군요. 그들을 생각하는 순간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개라도 얻어맞은 듯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오면서 눈가가 뭐에 찔린 듯 아파오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원래대로 다시 마음을 잡는 데까지 수십 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주제에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뭐가 뚫린 듯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저를 괴롭히다 보니 내 주제에 또 살겠다고 그 통증을 피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도 참 비겁하고 졸렬한 인생인 것 같네요. 이런 저를 욕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아오던 중 얼마 전에 한 재래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쪽에는 자그마한 분식집이 있고 거기에 할머니가 내 또래라서 가끔 일을 도와주며 저도 푼돈을 받아가며 뒤편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여지없이 도와주러 나갔는데 웬 아이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온 거예요. 사실 아기를 보는 것조차도 괴로워서 잘 안 보려고 했는데 이날따라 아이 엄마가 저에게 말을 활발하게 거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아이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별 뜻 없이 유모차 안을 들여다본 순간 앞쪽으로 삐쭉 나와 있던 발부터 왠지 모르게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갈색의 자그만 샌들, 마치 우리 손주가 신었던 것과 무척 비슷한 것을 신고 있는 발이 보이더군요. 그걸 보고 있으니 다시 쓰라림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눈을 뜬 순간 정말 기절할 듯 저는 놀라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아이가 떨 것 같다며 이제 막 낮잠 자고 깼다면서 아이 엄마가 유모차 덮개를 채웠는데 그 안에 누워있던 아이와 제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보아하니 2~3살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김이 열 정도로 제 눈에 낯이 익었어요. 눈꺼풀이 통통한 데다가 살짝 중간에 꺾인 갈매기 눈썹에 눈 밑으로 희미한 다크서클까지 우리 손주의 얼굴 언저리가 조금 느껴지는 얼굴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참을 시선 고정한 채 저는 계속 보고 있었고 아이 엄마는 떡볶이 얼른 좀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이 귀에 제대로 박혀 들어오겠어요? 아이는 저를 움직이게 할 수 없었고 계속 넋을 놓고 아이 얼굴만 쳐다보게 되었어요. 아이도 제가 계속 쳐다보니 저를 마주보게 되었고 자기 엄마와 저를 왔다 갔다 보더라고요. 이때부터 머릿속이 뿌얘지면서 저는 겨우 아이를 불러보게 되었어요. 수년간 감히 입에 담지 못했던 소리를 가까스로 뿜어내면서 말이에요.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아이는 점점 눈이 커지더니 뭔가 재밌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반복해서 부르며 팔을 세게 잡는 제 모습에 놀랐는지 이내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그러다 울음이 터져 몸을 막 움직이는데도 저는 끝내 놔줄 수가 없어 계속 이름을 불렀고 아이 엄마는 제 등이며 팔을 때려가며 뭐 하는 거냐며 소리를 마구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지나가는 사람이 이 소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끝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계속 흐리멍텅한 상태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흥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고 그 집 아빠도 와서 할머니 미쳤냐며 온갖 욕을 해대더군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아이는 그냥 어디까지나 그 집 아이일 뿐이었고 제 손주랑은 그저 아주 조금 비슷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온갖 폭언과 욕을 듣고 경찰이 말리고 있는 사이에 저도 좀 정신이 들고 그제서야 선명하게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생각해보면 우리 손주가 살아있었다고 해도 그보다는 1~2살 더 많았을 텐데 저도 점점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되는 것인지 스스로도 약간 겁이 났어요. 그렇게 힘없이 멀뚱멀뚱 서 있는데 이 연락이 우리 아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나 봐요.
몇 년간을 쭉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드문드문 여기저기 떠돌며 살아왔는데 그 사이 아들은 실종 신고를 해두었다더군요. 이 일로 하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게 되었는데 둘은 저를 붙잡고선 한참을 울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사실 저도 이쯤 되니 내가 뭘 어쩌고 싶은 건지 딱히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도 만나고 싶은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저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 꼭 수도가 터져버린 마냥 곡을 해대며 우는 수밖에 없더군요.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데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며느리의 권유로 인해 정신과 쪽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죄인인 내가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했지만 아들의 말이 저를 너무 아프게 하더군요. 엄마, 나한테 엄마까지 없으면 어떡해. 우리 모두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더 같이 있어야 해. 더 오기로 셋이서 열심히 살아야 해. 제발 가지 마. 알게 모르게 나는 또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줘버렸던 게 아닌지 참으로 쓸모없고 민폐인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이라고 해도 아들은 나를 필요로 해주고 있으니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겠죠. 그 부분이 한편으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몇 년 만에 남에게 내 얘기를 하는 것이라 좀 떨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겨우 털어놓게 되었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